지금부터는 아웃소싱 데이터 보호와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암호 알고리즘들, 암호 기법들을 세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프록시 재암호화 기법입니다. 이 프록시 재암호화 기법에서는 프록시라고 하는 신뢰 기간이 꼭 하나 추가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록시는 한 사용자의 개인키로 복호할 수 있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다른 사용자의 개인키로 복호할 수 있도록 변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원 사용자가 그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처럼 메시지 M을 B가 플러스 KB로 암호화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암호문은 B만 복호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KB를 갖고 있는 밥만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밥이 프록시에게 RKBA 재암호화 키라고 하는데 플러스 KB로 암호화된 데이터를 플러스 KA로 암호화된 데이터를 바꿀 수 있는 재암호화 키를 B에게 주면 이 B는 요 암호문을 이렇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암호문은 A가 마이너스 KA로 복호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프록시 재암호화 기술이고요. 기법이고요. 이 프록시 재암호화 기법은 이 재암호화 키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고 이것이 있다 하더라도 프록시는 이 암호문을 이렇게 변환을 할 수는 있지만 M의 내용은 프록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프록시는 데이터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칭키 방식에서 서버가 각 사용자하고 대칭키를 공유하고 있고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복호한 다음에 다시 KAS로 암호하는 것은 프록시 재암호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록시 재암호화는 공개키 기술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플러스 KB로 암호화된 데이터를 재암호화 키를 이용해서 변환을 해야 될까? 처음부터 B가 요 데이터를 만들어서 줄 수 있는데 굳이 플러스 KB로 암호한 다음에 재암호화 키를 줘서 프록시가 변환하게끔 만들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되냐 하면은 B, C, D, E, F 등 여러 사용자가 있어요. 이 여러 사용자한테 B가 똑같은 메시지 M을 전달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은 가장 무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B는 아니겠죠. B가 보내는 거니까 플러스 KA로 메시지를 암호하고 플러스 KC로 암호하고 플러스 KF로 암호해서 N명이면 N개의 암호를 만들어서 줄 수 있는데 이 방법을 쓰면 B는 하나의 암호문만 프록시한테 주면 됩니다. 그리고 N개의 재암호화 키를 주면 돼요. 그러면 프록시가 각각 요 암호문을 A가 볼 수 있도록, C가 볼 수 있도록, D가 볼 수 있도록, E가 볼 수 있도록 변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N개의 암호문, 여기는 한 개예요. 근데 재암호화 키는 또 N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재암호화 키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이걸 주고 있으면 앞으로는 B는 계속 M1, M2, M3를 자신의 키로 암호해서 서버한테 주면, 프록시한테 주면 프록시는
변환을 해서 나머지 사용자한테 줄 수 있습니다. 즉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프록시한테 떠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그 데이터를 의 비밀성은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B는 사용자는 한 번만 암호화를 하고 줄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의 그 로드를 프록시한테 넘긴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프록시 재암호화를 그룹 통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룹 통신이라는 것은 한 메시지를 비밀스럽게 N명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고 싶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까지 배운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그룹키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룹키 프로토콜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LKH나 OFT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되면 비교적 초기 설정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전후반 안전성을 제공하고 싶으면은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방금 배운 프록시 재암호화 기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기법을 사용하면 전송자 입장에서는 한 번만 본인의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하면 됩니다. 반면에 프록시는 N번 재암호화를 해야 합니다. N개의 재암호화 키가 생성돼야 되고 프록시에게 이것이 전달돼야 됩니다. 하지만 프록시는 이 키들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번 메시지를 전송할 때마다 재암호화 키를 새롭게 생성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두 가지 방법 말고 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나중에 다음에 설명드릴 속성 기반 암호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의 공통점은 다 TTP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방법 1은 키 분배 서버가 필요하게 되겠고, 방법 2는 프록시와 인증기관이 뭔가 공개 키를 이용한 인증기관이 필요하게 되겠고, 세 번째 속성 기반은 키 발급 서버가 필요합니다. 속성 키들을 발급할 키 발급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프록시 재암호화를 데이터 아웃소싱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생각해 봅시다. 지금부터 프록시 재암호화 기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프록시 재암호화에서 프록시는 사용자 요청에 따라 정직하게 재암호화를 수행해 줘야 하기 때문에 신뢰기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전에 살펴본 신뢰기관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프록시 재암호화에서는 프록시는 암호화된 데이터의 내용을 볼 수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록시는 honest but curious한 신뢰기관이라고 말합니다. 데이터에 대해 궁금해하고 데이터를 보고 싶지만 그것을 볼 수 없도록 기법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측면에서 프록시 재암호화의 요구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은 프록시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할 수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은 프록시는 권한이 부여된 재암호화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재암호화 키가 있는 경우에만 재암호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용자 간 공모 또는 사용자와 프록시 간의 공모를 하더라도 원래 할 수 없는 복호화를 할 수 없어야 합니다. 이 요구사항은 뒤에 단방향, 비추이성, 비전이성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그것을 보고 다시 되돌아오겠습니다. 단방향은
앨리스에서 밥으로 재암호화 권한이 있어도 자동으로 밥에서 앨리스로 재암호화 권한이 위임되지 않아야 합니다. 즉, RKAB를 갖고 있다고 해서 RKBA를 계산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추이성은 예를 들면 앨리스에서 버브로 재암호화키, 밥에서 캐롤로 재암호화키가 프록시가 보유하고 있어도 앨리스에서 캐롤로 재암호화키를 만들 수 없어야 됩니다. RKAB, RKBC를 갖고 있어도 RKAC를 만들 수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전이성은 요 비추이성에서 공모 개념이 추가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프록시가 RKAB를 갖고 있고 밥과 공모를 해서 밥의 개인 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RKAC를 만들 수 없어야 합니다. 비상호작용은 이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 앨리스가 밥을 위한 재암호화 키를 생성하고자 할 때 홀로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예제에서 보면은 이 프록시는 이 두 개를 정당하게 각 사용자로부터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요거를 이용하면은 M1 플러스 KB를 플러스 KA로 바꿀 수가 있고 요게 있으니까 요걸 이용해서 다시 M1 플러스 KC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얘를 갖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못 얻을 수 없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있더라도 얘로부터 바로 요거를 얻을 수 없어야 됩니다. 요게 바로 방금 봤던 단방향, 일방향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사용하냐면 두 단계 암호화 수준을 사용합니다. 즉, 두 종류의 암호화가 있어서 재암호화 가능하지 않는 L1 타입이 있고 재암호화 가능한 L2 타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암호화 가능한 L2 타입이 있으면 여기가 플러스 KB로 암호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록시가 RKBA를 갖고 있으면 이걸 이용해서 플러스 KA로 바꿀 수 있는데 이걸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바꾸는 과정에서 그 암호화된 종류가 기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L2로 암호화되어 있는 걸 재암호하게 되면 L1 형태로 암호화된 걸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L1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거는 재암호화 키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재암호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 두 단계 암호화 수준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 해결하고 있지만 여전히 맨 앞에 설명드렸던 세밀한 수준의 접근 제어를 프록시 재암호화는 제공을 못합니다. 플러스 KAB로 L2로 되어 있는 게 10개가 있으면 이 10개는 무조건 RKBA로 다 재암호화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이 프록시는 뭔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암호화 기법은 속성 기반 암호화입니다. 속성 기반 암호화는 복호화 키와 암호화된 데이터의 속성이나 접근 정책을 할당합니다. 그걸 통해서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어를 제공해주는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사용자들한테는 그 사용자의 역할에 따라서 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교수에게는 교수 키를, 졸업생에게는 졸업생 키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의 생성자가 이런 속성들을 기반으로 접근 정책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는 교수 또는 조교는 풀어볼 수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수는 이 데이터를
복호할 수 있고요. 이 키를 이용해서 졸업생은 이 키를 이용해서 풀어볼 수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속성 기반 암호화는 다자간 통신에서도 활용될 수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공유 문제, 아웃소싱된 데이터에 대한 공유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살펴봤던 프록시 기법보다 더 세밀한 수준의 접근 제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다자간 통신에서도 이런 식으로 암호화해서 멀티캐스팅 또는 방송을 하게 되면은 교수들 또 조교들만 풀어볼 수 있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성 기반 암호화는 기존 신원 기반 시스템을 확장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신원 기반 시스템에서는 사용자의 신원 정보를 이용해서 공개키를 생성하고 이 서버가 이 공개키에 대한 개인키를 발급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속성 기반 암호화에서는 공개키를 이용해서 신원 정보를 이용해서 공개키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속성 정보를 이용해서 공개키를 생성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키 발급 서버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 발급 서버는 모든 키들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들을 복호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임계 기반 기술을 써서 키 발급 서버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법을 써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속성 기반 암호화는 공개키 기반이므로 공개키는 공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나 문서를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를 하고 싶은 사용자들은 그것의 어떤 권한을 얻어야지만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앞에 그림에서 이 데이터의 생성자는 어떤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공개되어 있는 공개키를 이용해서 이런 권한 있는 사용자들만 복호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장 서버에 대한 신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누가 풀어볼 수 있는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자가 암호화를 할 때 이 데이터는 누가 볼 수 있는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지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뢰 서버, 즉 키 발급 서버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계 기반을 써서 이 권한을 분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 속성 기반 암호화는 공모 문제를 해결해야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OR가 아니라 AND라고 합시다. AND. 그래서 A라는 특성이 있고 B라는 특성이 있는데 두 특성이 둘 다 갖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쪽은 A를 갖고 있고 B를 갖고 있으면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이것을 풀 수 없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공모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사용자는 풀 수 없고 이 사용자도 풀 수 없는데 서로 협력해서 풀 수 없어야 되는 것이 속성 기반 암호화가 제공해야 되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회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즉, 이 사용자는 교수 특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학교를 그만둬서 더 이상 교수 특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는 이 문서를 풀 수 없어야 됩니다. 풀 수 없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들을 다시 암호화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또 암호화된 문서로부터 속성을 변경할 수 있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철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암호문의 속성은 새로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여기 암호된 상태에서 어떤 특성을 빼는 것보다는 그냥 이 데이터를 삭제하고 다시 원하는 대로 암호하는 것이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암호문에서 어떤 속성을 철회하거나 이제 배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자의 속성을 철회하는 것은 이 사용자가 갖고 있는 키를 뺏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기존에 이걸로 풀 수 있던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 데이터들을 다시 암호화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의 문제를 또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속성 기반 암호의 요구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데이터의 기밀성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한이 없는 사용자는 데이터를 얻을 수 없어야 합니다. 뭐 이거는 당연한 요구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모에 대한 저항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방향, 후방향, 이거는 속성의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들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이나 속성에 대한 비밀 유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 데이터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 때 풀 수 있어야 되는지는 까지는 숨기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는 교수 또는 조교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은 비밀성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속성 기반 암호 기술의 표현성. 처음에는 이 속성 기반 암호화는 임계 기반 접근 정책만 제공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정 수 이상 필요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즉 어떤 식이냐면은 데이터를 암호할 때 3개로 3이라고 쓰면 3 이상의 속성을 갖고 있으면은 풀 수 있고 3 이하면은 풀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그 접근 제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트리 기반 접근 구조 및 논리곱, 논리합 이런 것까지 허용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논리 부정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논리 부정까지 사용할 수 있으면은 표현할 수 있는 것의 한계가 별로 없습니다. 풍부하게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든지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 부정이 제공이 안 됐을 때에는 그 전에는 A라는 속성이 있을 때 not A라는 속성까지 2개를 만드는 거예요. 2개를 만들게 되면은 논리 부정것 같은 것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속성의 수가 너무 많아지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논리곱, 논리합, 논리 부정까지 다 표현할 수 있게끔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제 속성 기반 암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속성 기반 암호는 크게 2종류가 있는데, 암호문 정책 속성 기반 암호화가 있고 키 정책 속성 기반 암호화가 있습니다. 암호문 정책 속성 기반은 암호문의 정책을 할당하는 것이고, 키에는 속성을 할당합니다. 거꾸로 키 정책 속성 기반이면은 암호문에는 속성을 할당하고 키에는 정책을 할당합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은 and, or와 not을 이용해서 논리트리로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속성은 그냥 속성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성 기반 암호화는 공개키 기반인데요. 실제 데이터는 대칭키로 암호화하고 그 대칭키가 속성 기반 키로 암호화되어 있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서 자체를 속성 기반 공개키로 암호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암호문 정책 속성 기반 암호화를 살펴보면 이 암호문을 암호할 때 그 암호하는 자가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에 맞게끔 암호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는 컴퓨터공학 교수는 볼 수 있고 컴퓨터공학 조교는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볼 수가 없고요. 이 문서는 전자공학 교수 또는 전자공학 조교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컴퓨터공학이라는 속성과 교수라는 속성 두 가지를 주었으면은 요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요 데이터는 볼 수 있고 이 데이터는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암호문 정책 속성 기반에서는 암호문의 크기는 단말수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암호문의 크기는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호할 수 있는 권한을 문서를 암호할 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 부정까지 지원하면 대단한 세밀하게 접근 제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도 돼요. 컴퓨터 공학 교수고 낫 김상진. 그러면 모든 컴퓨터공학 교수들은 다 볼 수 있는데 김상진 교수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낫을 이용하게 되면은 되게 풍부하게 못하는 것이 없이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키 정책 속성 기반 암호화는 여기에 그 각 사용자한테 배포하는 키의 정책을 할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의 이름은 밥이고 이 사용자는 컴퓨터공학 and 입학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는 밥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으면 볼 수 있고 컴퓨터공학과 입학이 동시에 들어있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서를 암호할 때는 속성들을 할당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공학, 입학, 존, 생성일시. 생성일시는 접근 권한과 좀 무관한 거니까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은 이 데이터는 전자공학이면 다 볼 수 있고 입학이면 또 다 볼 수 있고 생성자 팀이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 정책 속성 기반에서는 암호문은 속성 집합으로 표현이 되겠고 암호문의 크기는 속성에 여기에 할당되는 속성이 3개면 3개에 비례하게 됩니다. 개인 키는 이것의 복잡성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되겠고요. 근데 단점은 암호화된 속성 간의 관계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즉 여기서는 컴퓨터 공학과 입학이 동시에 만족돼야 풀 수 있어야 되는 걸 원하는데 속성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 공학이면 다 볼 수 있고 입학이면 다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특성에서 존이 있고 존이라고 하죠. 메리가 있고 얘는 입학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메리는 이 문서도 보고
이 문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발급했는지에 따라서 이 볼 수 있는 게 대단히 좌우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접근 제어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호정책 속성 기반은 그것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잘 제어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속성 기반 암호에서 가장 큰 문제는 철회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종류의 철회가 있는데 암호문의 특성을 철회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암호했는데 여기서 입학을 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이런 특성을 빼는 거예요. 그런데 암호문에서의 권한 변경은 그것을 이미 암호화된 데이터에서 뭔가 연산을 적용해서 빼는 것보단 그 데이터를 버리고 새로 암호화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별로 고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암호화된 데이터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뺀다든지 이 상태에서 교수의 권한을 뺏는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빼기 위해서는 키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데 암호화된 문서의 갱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자의 키를 뺏는 것보다는 그 키로 그 사용자가 갖고 있던 키로 복호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뭔가 수정을 해야 되겠고 그런 수정들은 차라리 재암호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더 편리하다고 했으니까 얘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이제 키를 바꾸고 키를 변경하고 얘네들을 다시 암호화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속성들을 철회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암호 기법, 프록시 재암호화하고 속성 기반 암호화는 그 데이터 아웃소싱과 관련해서 공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공유 문제를 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고요. 지금 살펴볼 기법은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해서 그것을 복호하지 않고 검색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데이터,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검색과 관련해서 이 검색은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거죠. 근데 이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때 브라우징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브라우징은 우리가 폴더 단위로 잘 관리해 놓고 우리가 어디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폴더를 따라가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그 파일로 가서 그 파일을 읽는 방법이 브라우징이 되겠습니다. 검색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폴더 단위로 관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찾고자 하는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에요. 이 경우에 내가 A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A라는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가 저장된 파일들을 다 보여달라. 그러면 전체 폴더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A라는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찾아주는 것이 검색이 되겠습니다.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으면 다양한 검색 기술을 직접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검색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들을 읽고 그 데이터들에 대한 색인 작업을 해야 돼요. 뭐 이것이 키워드 기반이 됐든 내용 기반이 됐든 어떤 기반이 됐든 간에 그 데이터의 내용을
알아야지만 색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고 서버가 그 데이터를 볼 수 없으면은 색인 작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색인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검색을 하고 싶은 것이 검색을 하게 해주는 것이 검색 가능 암호화 기술입니다. 암호화 데이터의 기밀성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한 상태에서, 즉 검색 서버는 데이터를 볼 수 없게끔 한 상태에서 검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가 그 기술이 검색 가능 암호화입니다. 그래서 이 검색 가능 암호화에서 검색 서버는 아까 살펴봤듯이 프록시에서 살펴봤듯이 curious but honest, honest but curious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만 항상 궁금해하고 있고 데이터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검색 가능한 암호화 기술은 서버가 데이터들을 볼 수 없게끔 해야 됩니다. 효과적으로 검색은 해주지만 데이터는 볼 수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검색 가능 암호화 시스템의 일반적인 시나리오는 키워드 기반 검색을 합니다. 키워드 기반 검색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 데이터를 어떤 키워드로 검색할지를 결정한 다음에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그 키워드들도 암호화해서 함께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저장한다고 생각하면은 이 파일을 검색할 때 사용할 키워드들을 미리 결정을 해야 되겠고 그 키워드들을 암호화해서 같이 저장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용자가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검색하고 싶으면은 키워드를 하나 정해서 이 키워드를 암호화합니다. 이 암호화된 키워드를 트랩도 또는 지리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리 키워드를 암호화해서 보내게 되면 이 암호화된 키워드와 암호화된 이 저장되어 있는 키워드를 어떻게 비교를 해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보내주는 것이 이 검색 가능 암호화된 검색 가능 암호화가 동작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초기에 제한된 많은 검색 가능 암호화는 단일 키워드를 이용한 질의만 가능했습니다. 특히 키워드 유무에 의해 질의 만족 여부를 판별합니다. 여기에 문서 1이 있고 문서 2가 있고 문서 3이 있고 얘는 K1, K2, K1, K4, K5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K1을 암호화해서 전달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 문서에서 K1이 있는지 얘와 얘를 비교합니다. 요 두 개가 일치하면 M1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얘와 얘를 비교해서 M2가 나오고 얘를 비교했더니 일치되는 게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서가 N개 있으면 이 문서에 연결되어 있는 키워드들이 있고 이 키워드들과 각각 이 전달된 트랩도어와 순차적으로 비교해서 결과값을 주는 방법, 그 방법, 아주 단순한 방법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방법에서도 K1 해서 여기에 M1, M2 이런 목록들을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역색인으로 관리를 하면 우리가 K1을 주게 되면 이 키들 중에 어떤 키를 얘가 만족하는지 보게 되겠고 얘와 얘가 만족되면 얘와 연결되어 있는 문서들을 결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개의 트랩도어를 전달해서
다중 키워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1 트랩도어, K2 트랩도어를 줘서 뭐 AND다 그러면은 둘 다 있는 이런 문서만 얻어내도록 결과값을 주도록 만들 수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기에 제한된 기법들은 이런 식으로 키워드 기반 검색만 제공할 수 있었고, 이 키워드는 여기에 설명드린 것처럼 최초에 저장될 때 그 생성자가 설정해준 키워드예요. 뭔가 검색 서버가 데이터의 내용을 분석해서 키워드들을 뽑아낸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저장하는 사용자가 이런 키워드들로 검색했을 때 얘를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키워드를 연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매우 단순한 형태의 그 검색만 가능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기법들이 새롭게 제안되어 있지만 지금 이 노트에서는 키워드 기반 검색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 봤듯이 데이터도 암호하고 키워드도 암호하고 지리도 암호화를 합니다. 그러면 요때 암호할 때 사용하는 키, 요때 암호할 때 사용하는 키들이 있을 텐데, 대칭키 기반 기법도 있고 공개키 기술을 이용하는 기법도 있습니다. 대칭키 기반에서는 키워드 암호화 생성할 때 사용하는 비밀키와 트랩도어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비밀키가 같습니다. 그런데 공개키 기반에서는 공개키로 키워드 암호문을 생성하고 트랩도어는 개인키를 이용해서 생성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해야 아무나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고 지리는 특정한 사용자들만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한된 많은 기법에서 키워드 암호문은 확률적으로 암호화를 하지만 트랩도어는 결정적인 암호화를 합니다. 또 아까 봤듯이 역세기를 하면은 확률적인 암호화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키워드 하나 있고 이 키워드를 여러 개 문서로 이런 식으로 유지하게 되면 이렇게 별도로 K1, K2, K1, K2인데 요 값과 요 값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문서가 서로 같은 키워드로 연결됐는지를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를 모르게 해봤자 나중에 K1으로 검색을 하면은 M1도 나오고 M2도 나오니까 어떤 키워드인지 몰라더라도 M1과 M2는 동일한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은 서버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검색 서버는 트랩도어를 별도 인증하지 않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트랩도어를 이용한 검색은 검색 결과 데이터가 아무것도 검색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지 별도 인증을 하지 않아요. 물론 별도 다른 방법을 써서 인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들을 인증한 다음에 인증된 사용자들만 트랩도어를 전달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요구사항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이 검색 가능한 암호화는 데이터 아웃소싱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했을 때 그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해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검색 가능 암호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검색 서버는 암호화된 문서의 내용을 알 수 없어야 됩니다. 검색 서버는 암호화된 키워드의 내용을 알 수 없어야 하고요. 또 사용자가 전달한 지리 트랩도어의 내용도 알 수 없어야 됩니다.
유언치리 트랩도어는 오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만 생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알포 요구사항은 트랩도어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키를 통해서 알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검색 암호 시스템은 크게 4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밑으로 갈수록 시스템을 만들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SWSR은 한 사람이 쓰고 그 사람만 읽는 모델입니다. 특정 사용자만 홀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검색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SWMR은 특정 사용자만 홀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지만 검색은 다수가 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MWSR은 여러 사용자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지만 오직 한 사용자만 검색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공개키 방식을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이 모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공개키를 이용하게 되겠고 검색할 때는 개인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모델을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필요하는 모델은 이런 모델이겠죠. 특히 기업 같은 데서는 여러 사용자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여러 사용자가 검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중 사용자가 참여하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가입과 탈퇴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SWMR 모델이는 MWMR 모델에서 이런 철회가 가입과 탈퇴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SWMR 모델에서는 이 싱글 라이터가 그룹 관리를 할 수 있지만 MWMR 모델에서는 별도의 그룹 서버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그룹 서버는 검색 서버와 달리 내부 서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이 데이터를 아웃소싱 하더라도 키 관리는 이 기업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룹 자체에서 자체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입과 탈퇴 때문에 키 변경이 필요하면은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검색 가능 암호화가 프라이버시를 어디까지 보장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암호화된 문서는 검색 가능 암호화와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검색 가능 암호화가 암호화된 문서의 내용과 관련해서 노출되는 정보는 없습니다. 어떤 키워드와 연관됐는지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내용 자체가 노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암호화된 문서가 있고 또 키워드들이 이렇게 암호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고 또 여기에 트랩도어로 이제 요 데이터를 보내서 검색을 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면 이 문서와 연관된 키워드가 뭔지 궁금할 수 있는데 키워드 추측 공격이 가능하지 않으면 즉 내가 이 K1을 만들어서 이 두 개가 같은지 비교할 수 있다면 키워드 추측 공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칭키 기반이면 서버나 누구든지 그 서버는 또는 제3자는 이 키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키워드 추측 공격이 가능하지 않을 텐데 공개키 기반에서는 이 공개키가 공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개키로 키워드를 내가 똑같이 암호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이게 확률적 암호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비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키워드 암호문은 이렇게 공개키를 사용할 경우 확률적 암호 기법을 보통 사용하기 때문에 키워드 암호문의 비교를 통해서는 문서 간 연관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또 다른 문서가 있고 M1 있고 M2 있고 K1, K3
뭐 K1, K4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게 확률적인 암호이기 때문에 얘와 얘를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같은 키워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사용자가 K1으로 검색을 했을 때는 M1도 결과로 주고 M2도 결과로 주기 때문에 서버에게 M1과 M2가 어떤 뭔지는 모르지만 동일한 키워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질의를 통해서 어차피 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순차적으로 검색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K1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M1, M2 이렇게 연관을 시켜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색인 리스트를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동일 키워드와 연관되는 문서들은 문서들이 어떤 키워드로 서로 연관되는지는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질의 패턴을 포함한 검색 결과에 대한 노출이에요. 그러니까 트랩도가 이제 전달해서 검색을 하게 되는데, 이 트랩도는 개인 키, 공개 키를 이용할 땐 개인 키를 이용하고, 이제 대칭 기반에서는 대칭 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키들이 없으면 키워드 추측 공격을 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실제 프로토콜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에 따라서,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키워드 추측 공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은 어떤 키워드를 이용해서 검색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트랩도어와 연관된 문서 수는 본질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K1과 연관된 문서들을 다 줄 거예요. 물론 이런 연관들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문서들도 키워드와 어떻게 조금 인위적으로 연결시켜 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오히려 검색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닐 겁니다. 따라서 트랩도어와 연관된 문서 수도 본질적으로 노출된다고 보셔야 되겠고, 특정 키워드에 대한 트랩도어가 변하지 않으면 매번 보낼 때 이게 확률적인 암호화가 아니라 늘 결정적인 방법으로 암호화된다 그러면은 K1으로 검색하고 또다시 K1으로 또 검색하면은 이 두 개가 같다는 것은 노출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질의 패턴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키워드를 이용해서 자주 검색하는지는 검색 서버에게 노출될 수 있다. 트랩도어가 결정적인 암호화로 암호화되어 있으면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검색 가능 암호화의 미해결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트랩도어의 재사용성과 정보 노출. 지금까지 제한된 많은 기법의 경우 동일 키워드에 대한 트랩도어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 패턴이 노출이 된다는 거고요. 질의의 불용효성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질의를 여러 번 했는지 안 했는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트랩도어가 확률적인 암호화로 암호화되어 있어서 트랩도어 자체로는 어떤 키워드로 검색했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결과가 예전 결과와 이번 결과가 똑같으면 똑같은 키워드로 검색했다는 것들이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암호화된 키워드와 암호화된 문서 간에 바인딩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서버를 해킹해서 이 문서들이 트랩도어들을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데 다른 데로 뭔가 이것들을 조작하게 되면은 엉뚱한 검색 결과들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연관된 키워드 목록을 삭제, 교체해서
검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트랩도어를 구성할 때 문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바인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서가 있고 여기에 키워드를 이렇게 연관시키는데 이 키워드를 계산할 때 여기에 M1도 같이 포함해서 뭔가 만들도록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의할 때 K1을 질의할 때 문서들을 넣을 수 없잖아요. 문서는 뭐 M1만 있는 게 아니라 M2 여러 문서들이 K1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의할 때는 어차피 문서들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기계적으로 비교하는 형태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키워드만 갖고 있어야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뭐 많은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주 효율적인 검색 가능 암호화 기술이 아직 나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하지 않고 암호화된 상태 그대로 검색하는 그런 기법들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과 관련해서 많이 진행되고 있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이번 노트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